네, 지금 사회를 보시던 조원희 대표 변호사님께서 잠시 자리를 비우셔서 제가 중간에 사회적 교체를 잠깐 했습니다. 저는 이따가 발제도 하고요. 그다음에 오늘 이제 디스커션을 함께 진행할 그로스업 컴퍼니 대표 진양희입니다. 저는 지금 법무법인 디라이트에서 ESG 전문위원으로도 활동하고 있고요. 이따 또 상세한 말씀 나누도록 하겠고, 쉬는 시간 갖기 전에 저 이제 마지막 오늘 세션 저희가 이제 실제 이제 특정 이제 지역의 어떤 현황들을 좀 살펴보기 위해서 그 경기도 사회적 경제국의 석종훈 국장님 모셨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소개받은 경기도 사회적 경제국장 석종훈입니다. 오늘 저는 이제 앞서서 말씀해주신 분들이 세계적으로 ESG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게 특히 중소 중견기업에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설명을 해주셨고요. 저는 이제 경기도에서 일을 하면서 경기도에 있는 중소 중견기업들에게 그러면 어떻게 그 기업들이 ESG를 잘 체계화할 수 있고 그 관련된 그 지표를 잘 수행을 해서 이 기업들의 성장에 이제 도움이 되게 하는지를 고민을 좀 했습니다. 예, 저는 원래 이제 언론사에서 이제 기자로 커리어를 시작을 해서 담이라는 포털사에서도 일을 했었고, 또 공직에서는 중기부, 또 청와대 비서관 등을 하다가 직전에는 이제 스타트업에 투자하는 퓨처플레이라는 엑셀러레이터에서 일을 했었습니다. 제가 이제 경기도에 근무한 지는 이제 한 넉 달이 지났는데요. 경기도의 지도를 보면 이게 서울을 뺑 둘러싸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경기도의 특징 중에 하나가 서울에 있다가 서울에서 좀 벗어나게 되는 경우도 더 멀리 벗어나지 않고 경기도로 옵니다. 왜냐하면 서울과 거래를 하거나 서울에 일자리가 있거나 그래야 되기 때문이고요. 또 지역에서 또 서울로 올라오는 경우도 물론 서울까지 못 오게 되면 결국 경기도에 자리를 잡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의 특성 중에 하나가 경기도의 인구가 1,400만을 넘겼는데요. 이게 서울시 인구가 970만, 80만 정도 되니까 한 1.4배, 5배 정도 됩니다. 그리고 이 중에 이제 고양, 수원, 용인, 화성 같은 시는 시의 인구가 100만을 다 넘었습니다. 그래서 특례시라고 부르고요. 화성 같은 경우는 화성시장님을 이 경기도 내 31개 시군 시장 군수님들이 모이면 별명이 만수루라고 하신대요. 그러니까 지방 재정이 그만큼 튼튼하다는 거죠. 지방 재정이 그만큼 튼튼한 이유는 물론 이 지역에 이제 새로 아파트 단지도 많이 들어서고 그래서 주민들이 많이 몰리기도 하지만 이 지역에 이제 크고 좋은 기업 일자리들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한편으로는 지역 못지않게 이 인구 소멸을 걱정해야 되는 그런 시군도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경기도에는 첨단 산업단지도 많이 조성되어 있고 카카오, 네이버 같은 큰 기업도 판교에 있고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이 반도체 공장도 경기도에 있습니다. 또 바이올러지나 이 다른 영역의 기업들도 있고요. 중소기업도 한 11만 개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경기도에서 사회적 경제국이라고 하는 사회적 경제국이 맡는 업무의 영역은 굉장히 다양합니다만은 이곳에서 이제 이 부서에서 맡는 일 중에 하나가 ESG인데 이 ESG는 경기도라는 행정기관이 ESG를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 자신은 또 경기도 산하 31개 시군의 행정체계는 어떻게 ESG와 접목할 것인가, 또 경기도 내 산하 공공기관의 ESG를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가 경기도 내 ESG 담당한 팀의 역할이기도 했고요. 또 하나는 저는 가장 중요한 거는 경기도 내에 있는 이 11만 중소기업들의 ESG를 잘 서포팅하는 것이 저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 말부터 올해 초 사이에 도내에 있는 한 500여 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실태 조사를 먼저 해봤고요. 생각했던 것과 크게 다르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이제 앞선 발표자 분들께서 외국 사례도 이야기를 하셨고 또 대기업과 연계된 그런 이제 공급망 차원에 있는 협력업체들의 ESG 인식 내진 실태에 대한 말씀도 주셨는데 ESG 경영을 인지하고 있느냐? 절반은
인지하고 있다. 절반은 처음 듣는데 이제 이런 반응이었고요. 그러면 중요하다고 생각하니? 그러면 중요하다는 분이 한 34.8%, 보통인데 45.9%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필요한지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생존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변수라고 생각을 하시기도 했고, 사회적 평판이나 혹은 이제 기업을 내가 그래도 사회에 공헌하고 사회 지속 가능성에 기여해야 된다는 어떤 철학을 갖고 계신 분들도 있었고요. 경영 전반에 대한 영향은 영향 있음과 없음이 거의 비슷한 상황이긴 했습니다. 근데 이런 인식과 함께 그러면 ESG 경영을 잘 추진하고 있느냐? 그러면 60% 가까이가 전혀 준비하고 있지 않다. 그리고 인식은 좀 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어렵다. 이 두 답을 합하면 85% 가까이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실질적으로 저희 응답에 응한 중소기업들이 그나마 사정이 좀 나을 것이라고 감안한다면 경기도 내에 있는 중소기업의 대다수는 ESG 경영을 추진하고 있지 않은 상태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추진을 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 뭐 필요성에 대한 확신이 없거나 뭐 지금 당장은 이렇게 해서 뭐 당장 사실 중소기업을 경영한다는 건 하루하루 인건비, 자재비, 그다음에 각종 비용, 그다음에 매출망 그 관리 이런 일에 이제 급하니까 이렇게 좀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할 그 여력이 없는 거죠. 그다음에는 이제 가이드라인이 있어야 할 텐데 중소기업의 어떤 경영 역량이나 그런 상황으로 봐서는 하기가 쉽지 않은 거고요. 하고 있는 쪽에 대해서는 신용평가에 ESG 요소가 반영되기 때문, 또 정부에서 좀 적극적으로 가이드를 해주기 때문, 또 이제 대기업이나 협력사들의 요구가 있어서 이런 이유들이 이제 경영을 추진하는 이유이기도 했습니다. 그다음에 요게 약간 오타가 있는데요. 그 플랫폼을 이용한 경험이 있느냐? 있다는 게 7.6%고 대부분 경험이 없는 거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ESG에 대해서도 대부분 이제 일반적으로 ESG에 대해서 이제 환경에 관한 부분들은 인식들이 많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워낙 이제 기후 위기라든지 환경 오염이라는 것들이 이건 기업 경영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생활에 있어서도 큰 문제, 우리가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상황이 되어 있어서 이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이 이제 준비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고, 또 이 환경에 관한 영역이 또 준비하기가 조금은 더 좀 용이한 측면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소셜에 관해서는 이제 그 다음이었고, 지배구조는 약간 막막하기도 하고 이 지배구조에 대해서는 이해하기도 쉽지 않은 측면들이 좀 있긴 합니다. ESG 업무를 담당하는 조직이 있느냐, 그러니까 없다는 게 50%였고, 이제 그러나 없지만 구성할 계획이 있다는 응답도 20%를 차지했습니다. 애로사항에 대해서는 이제 당연히 뭐 전문 인력이 부족하고 또 정보가 부족하다는 반응이 있었고요. 그럼 어떤 것들을 정부가 혹은 지자체가 지원해야 될까? 당연히 이제 자금 지원에 대한 요청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교육은 이제 많은 중소기업들이 사실 특히 경기도는 굉장히 넓기 때문에 어느 한 곳 오프라인으로 어떤 행사를 하거나 교육을 하면 이렇게 기업들이 이렇게 모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이제 온라인 교육에 대한 니즈가 많이 나왔고요. 교육 내용은 각기 업종별로 ESG를 도입하고 또 이렇게 실행하는 그런 이 사례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업종별로 좀 특화된 그런 정보들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들이 많았습니다. 당연히 이제 기업들은, 그러니까 제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일할 때나 이제 경기도에서 와서 보면 기업들은 대부분 많은 경우 자금 지원들을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인센티브로서는 이제 자금 지원의 우대를 좀 받았으면 좋겠다. 그다음에 뭐 세제 혜택이라든지 도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중소기업 지원 정책에 이제 가점을 좀 받았으면 좋겠다는 거였고요. 제품 서비스를 구매할 때 이제 경영에 영향을 주겠느냐로 아직까지 별로 그렇게 크게 느끼지는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제 그 도에서 그러면 중소기업들을 위해서 어떤 이 ESG 레벨업 정책을 펼 것인가를 가지고 고민을 좀 했고요. 근데 여기 계신 분들이 이제 공공의 의사결정을 내리고 그 의사결정을 추진하는 방식에 대해서 잠깐은 좀 이해해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뭐냐면 공공의 그 어떤 일들은 크게 두 가지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는 법이 있어야 되고요. 그러니까 시행령, 법, 이렇게 제도가 기반이 되어야 움직일 수 있고요. 이보다 더 중요한 건 예산이 있어야 됩니다. 민간 기업도 예산을 기반으로 하지만 민간 기업은 급하게 혹은 필요가 이제 있게 되면 바로 관련 비용을 조달해서 쓰면 되지만 이 공공기관이나 이제 정부는 예산을 미리 편성하고 근데 그 예산 편성 과정이 대개 1년 정도 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필요성을 느끼더라도 이걸 하려면 이제 뭐 저희가 이제 추경을 편성해서 하는 방법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그 한 해 전의 상황을 토대로 이제 그 해야 되고요. 어쨌든 저희는 그래서 이제 저희가 23년도에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을 최대한 모아서 그럼 이걸 가지고 무엇을 할 것인가 가장 급하고 가장 효율적이고 그다음에 중소기업들의 수준에 맞게 지금 필요한 게 뭔가를 봐서 처음에는 온라인으로 관심 있는 중소기업들이 자가 진단을 하도록 하는 사업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국평가데이터라는 곳에 온라인 진단 자가 진단 시스템을 이용하고 있고요. 일단 1000개사 정도를 대상으로 합니다. 그래서 한 78개 항목에 대해서 스스로 이제 그 항목에 대한 답을 이제 해서 진단을 하고요. 이렇게 하게 되면 저희가 아까 이제 그 업종별로 요 한국 평가 데이터의 그 진단을 하게 되면 업종별로 적절한 데이터들이 많이 나올 것 같고 현재로서는 요 평가 데이터에서 자가 진단을 하면 약간 어떤 티피컬한 전형적인 그 개선안이지만 그래서 약간 좀 그 기업 특성에 맞는 그 개선안까지는 아니지만 대략적인 수준의 개선안까지는 제시할 예정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 온라인 자가 진단이 일반적인 어떻게 보면 진입하는 단계라면 두 번째는 이제 전문 기관의 진단 평가를 받도록 할 예정입니다. 이 전문 기관의 진단 평가는 나이스 DMB 한국 평가 데이터 나이스 평가 정보라고 하는 요 전문 기관을 저희가 이렇게 선발을 했고요. 이렇게 이제 이 선발한 전문 기관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100개 정도의 경기도 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당신들이 이 세 곳 중에 한 군데를 골라서 그다음에 우리 회사의 진단 평가는 이 회사가 제일 좋을 것 같아라고 선정을 그러니까 이 기업들이 고르도록 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 해당 그 진단 평가 기관에서 이제 그 기업 현장을 방문해서 자료를 검증하고 또 그 경영진 인터뷰를 진행하고요. 그다음에 아까 그 이 자가 진단에서 나온 것보다는 좀 더 정밀을 하고 좀 그 개선 포인트까지 제시하는 진단 보고서를 이렇게 발부해 줍니다. 그리고 이렇게 받은 이제 진단 보고서는 이 이제 해당 중소기업이 금융기관과 거래를 하거나 혹은 이제 그 납품업체, 거래업체와 할 때 이제 활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전문기관의 진단 평가를 거친 다음 단계는 저희가 컨설팅을 서포트할 예정입니다. 이제 컨설팅이라고 하면 진단 평가를 받아봐도, 그러니까 우리 중소기업이 이걸 잘 활용하고 또 어떤 점을 개선해야 되는지를 찾아내는 것이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 경우는 이제 전문 기관이 이 컨설팅을 해주고요. 그래서 컨설팅을 하는 회사는 25개사 이제 중소기업들 25개사가 이제 이 컨설팅을 받게 되고 그다음에 한 30개사 정도에 대해서는 이제 국제 인증 아까 앞서 여러 가지 다양한 이제 국제 인증이 있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그 국제 인증을 받는 그런 비용까지도 저희가 지원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아마 한 회사당 1,000만 원 정도에 해당하는 그 금액이 될 것 같고요. 이 금액을 이제 지원하고 난 뒤에 뭐 자부담이 필요하다면 자부담을 좀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할 겁니다. 또 한편으로는 이 ESG 경영 전략 컨설팅까지도 저희가 좀 지원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오늘 이제 디라이트에서 이렇게 귀한 자리를 마련해 주셨는데 제가 그 스타트업
쪽에서 일을 할 때나 이제 벤처기업들하고 일을 할 때 보면 가장 중요하고 또 가장 효과적인 게 저는 관계 되시는 주요한 분들이 자주 만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 일단 5월 아직 날짜는 정확하게 안 정했지만 9월 말이나 10월 초쯤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그 ESG 컨퍼런스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컨퍼런스에서는 실제 경기도 내 중소기업 당사자들이 우리는 이런 게 고민이 됩니다. 혹은 우린 이런 고민을 이렇게 풀었습니다라는 이야기를 할 거고요. 또 중소 중견기업에게 컨설팅을 하거나 진단을 해주거나 인증을 해주는 걸 비즈니스로 하는 컨설팅 기관들이 모여서 우린 이런 중소기업에게는 이렇게 지원합니다라는 이야기를 좀 해줄 겁니다. 이런 자리를 통해서 ESG의 중요성에 대해서 서로 알려주고 공감하고 그다음에 성공 사례를 서로 공유하고 그다음에 전문가들끼리 또 그러니까 각 이제 중소기업에도 ESG 전문가들이 있을 거고 또 대기업 또 금융기관 쪽에서 이렇게 하는 자리를 만들 거고요. 그다음에 요 행사는 제가 올해 이제 초에 그 임용이 돼서 보니까 이미 정해진 예산이 이제 규모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 규모 내에서는 이제 일단 10월에 하고 그다음에 행사가 처음에는 이렇게 시작하고 난 뒤에 내년 후년에는 꼭 경기도 중소기업만이 모여야 될까? 또 이제 그래서 중소기업들의 ESG 전략을 좀 더 고민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길을 찾는 그런 행사로 좀 늘려가려고 합니다. 근데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제가 중소벤처기업부에 있을 때 스마트 공장이라는 거를 이제 보급하는 그런 사업을 했었습니다. 스마트 공장이라고 하면 중소기업들이 이 제조 공정 자체를 데이터화해서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자동화보다는 지능화에 가까운 프로젝트입니다. 그러니까 이를테면 자동차 부품이 하나 잘못돼서 결국 그게 완성차에게 가서 완성차에 이상이 일어나면 완성차가 이제 그 리콜을 하게 될 때 도대체 어느 부품이 어느 회사에서 만든 어느 부품이 문제가 돼서 이 상황이 됐는지를 모르면 심지어는 거의 만들어낸 거의 그 차종의 자동차를 모두 다 리콜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모든 부품이 언제 몇 시 몇 분 몇 초에 어느 공장에서 만들었다는 것이 추적이 가능하면 문제가 일어나는 부품들 자동차를 다 분석을 해보면 그 문제의 원인인 게 이게 2021년 언제부터 언제 사이에 어느 공장에서 만든 나사에 문제가 있다. 그리고 그때의 데이터를 역추적해 보면 그때 미세한 진동이 있어서 기계에 이상이 있었다. 이게 추적이 가능하고 이 추적이 가능하기 때문에 거꾸로 리콜 대상의 자동차도 한정할 수 있거든요. 이게 바로 스마트 공장의 취지였습니다. 이 스마트 공장을 저희가 이제 진행을 하는 데 있어서 정부가 많은 돈들을 중소기업에 지원을 해줬어요. 그런데 사실은 이렇게 해서 이루어 만들어진 스마트 공장의 효과도 컸지만 가장 큰 효과는 삼성전자와 현대자동차가 자기 협력 업체와 스마트 공장 하는 그 프로젝트를 진행한 게 훨씬 더 효과가 크더라는 거죠. 그리고 그거는 삼성전자가 삼성전자의 협력업체나 밸류체인에 있는 회사뿐만 아니라 거기서 쌓인 노하우를 다른 중소기업에게도 전파하면서 굉장히 큰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희 예산이 작년에 1억이었습니다. 이게 올해 ESG 관련 예산이 7억 6천으로 7배 이상 늘어난 거죠. 근데 그래도 한계가 있습니다. 내년에는 더 늘릴 겁니다. 그러나 정부 예산과 함께 중소기업에게 자금을 대출해주는 금융기관, 중소기업과 거래 관계에 있는 대기업들, 또 ESG 차원에서 중소기업의 ESG를 지원하고자 하는 그런 이해관계자들, 그다음에 스타트업 중에 스타트업의 비즈니스 모델과 중소기업의 ESG 추진이 맞닿아 있는 스타트업들이 다 모여서 경기도에 또 대한민국의 중소기업의 ESG 전략을 추진하는 모델을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제가 선 이유 중에 하나는 경기도가 이런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과 함께 여기 계신 분들이 또 유튜브를 보시는 분들이 중소기업, 중견기업의 ESG에 관심이 있으시고 또 그 참여하시려고 하면 저희 경기도에서는 이것과 관련된 이제 플랫폼도 만들고 행사도 만들고 그런 어떤 조직도 만들고 제도를 만들어서 그런 이해관계자들이 중소기업의 ESG를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할 태세가 되어 있다는 점을 알려드리고 싶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오늘 말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